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4일이고요. 오늘은 배경화면을 요즘 이제 배경화면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재밌는데 이분은 이제 캐시 우드라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제일 좋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의견이, 그러니까 너는 누구랑 생각이 제일 비슷하니? 그러면 저는 이분의 생각이랑 제일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어제 이제 오랜만에 캐시우드 누님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 생각은 떤 부분은 좀 다른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캐시우드 누님의 생각에 대한 생각. 캐시우드 누님은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동향 한번 좀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또 다 올랐네요. 다우도 1.4%, 나스닥 1%, S&P 500 1.2%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오른 섹터는 이제 금융주도 많이 올라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금융주들도 뭐 3%대 상승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일즈포스라고 기술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어제 7%나 상승했습니다. 인투이트도 2% 올랐고, 그리고 엔비디아 3% 상승,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들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엑스모빌도 여기서 3% 정도 올랐고, 그리고 산업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리오픈주, 관련주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사실 이제 채권 시장이 오히려 더 주목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금리가,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야, FOMC 한 거 맞아? 전혀 영향이 없는데, 미동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이제 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고, 금리는 지금 1.4%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뭐 한 1.5%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기존의 고점인 1.75%, 1.81%까지는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이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금리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혹시 이걸 넘어서서 마치 또 한 번에 그 1.8%를 넘어설 것처럼 시장을 위협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좀 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또 꿈틀해? 금리 우리 이때 사실 이제 처음 참가해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겠지만, 무슨 주식시장 내에서 금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간이죠. 즉 2월 말에서 3월 달, 4월 달에는 계속 뭐 금리가 올라가지고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였던 금리가 1.7%까지 올라갔으니까 꽤 많이 올라갔던 거죠. 지금은 어쨌든 박스권에 있는 상황인데 상황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도 제가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리도 이런 수준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쪽이든 움직이면 변화가 있는 거고, 그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어제 주요 뉴스들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넘어가죠.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급락했어요. 아니, 금리가 급등했어요. 국채 가격은 급락하는 거죠. 매파 연준 제인식의 10년물 금리가 1.4%.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은 이거는 매파 아닌가? 잠깐, 금리는, 아니 뭐 주가는 지금 연준이 지금 매파예요? 아니면 비둘기파예요? 뭐예요?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불확실성 해소였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반응은 불확실성 해소였던 것 같고, 분명히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인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하고, 제가 오늘도 리멤버 나우에다 기고를 해놨지만, 중요한 거는, 어제 봤을 때 제가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제
연준 참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 요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FMC를 소화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했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 헝다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제 B2 시대가 끝난다. 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끝날까 싶긴 합니다. 그러나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이게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지금 투자해야 될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숏 캐시를 해야 되는 상황, 즉 다시 말하면 캐시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뭔가를 사야 된다라는 것은 유지하지만 내가 B2를 해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현금도 들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요거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이고요. 달러화는 FMC 그러니까 금리도 올랐고 매파 FMC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올라갈 법도 했지만 오히려 혼조세였고 이제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였던 거는 금 가격이죠. 금 가격이 위험 선호 그리고 수익률 급등 다 안 좋은 거죠. 사실 위험 선호인데다가 수익률도 올랐어. 그러면 이제 다 안 좋은 금 가격이 1.6%, 또 급락이라고 할 것까지 있나 싶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또 올랐고요. 양파 가격 또 오르네요. 캔자스티 연준 지표는 생산자 물가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유가는 또 다시 2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다 PPI 양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 말씀하신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캐시우드 누님 개인적으로는 2분이죠, 2분. 자, 2분.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도, 정말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은 매크로를 보시지만, 그 팀 내에서는, 기술을 보시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 그러니까, 뭐,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전통적인 성장주에, 경고를, 했는데 이 전통적인 성장주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애매한 개념일 수 있는데 한번 좀 기존에 이제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것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보죠. 한번 앞으로 10년간 100만 달러가 있다면 10억이네요. 10억이 있다면 연간 1%에서 2%대 수익률짜리 10년물 국채에 투자하겠냐 아니면 미국 대형주를 모아놓은 투자를 하겠냐 라는 질문에 나는 국채를 투자하겠다. 이걸 사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저보다도 훨씬 더 디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파괴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역동성. 이게 무슨 말이야? 파괴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일명 성장주라고 밖에서 불리는 것들이 위험한 상황일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JP 모건, 존슨앤존스, 유나이티드 헬스, 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기술 개발에 매진하기보다는 가치 함정에 빠졌거나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레버리지를 높인 기업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하고 비교를 이게 훨씬 낫죠. 지금 올랐어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캐시우드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파괴적 혁신을 제가 늘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돈이 이렇게 풀리죠. 그런데 돈이 풀리게 되면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게 되고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좀비 기업이 생기는데 좀비 기업이 생기면 디플레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풀어도 된다는 논리로 활용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이제 많아지는데, 유동성이 많아지면 유니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또 다시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디플레이션이 또 돈을 풀어야 된다. 라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이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3프로 TV에 나가서도 그림 그려가면서 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근데 이제 캐시우드 누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은 오늘 얘기하신 건 아마 요겁니다. 유니콘이 만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고 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더 해보면 유니콘이 만드는 디플레이션은 쿠팡이죠. 쿠팡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좋은 인플레도 만들고 나쁜 인플레도 만듭니다. 쿠팡이 만드는 좋은 인플레는 뭘까요? 좋은 인플레는 PPI에서 CPI로 못 넘어오게 막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인플레예요. 야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야 양파 가격이 올랐다고 짜장면 가격 올리지 마. 왜냐면 내가 이걸 다 막아줄게. 물건 가격 이게 물 있으면 물통 가격 이거 1,000원 하지 말고 950원 해.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물가를 못 올리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인플레이션, 혁신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또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기술 혁신에 따라서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면서 태양광의 그 발전 효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 다 좋은 인플레이션인 거죠. 반도체 가격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술이 개발되면서 근데 나쁜 인플레이션도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인플레가 아니고 좋은 디플레죠. 좋은 디플레. 여기는 나쁜 디플레이션도 있습니다. 나쁜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계속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늘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자, 그럼 쿠팡이 망할 거냐? 아니면 여기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롯데쇼핑이 망할 거냐? 이 싸움인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둘 중에 누가 망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결국 쿠팡이 안 망하면 결국 이게 되게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면서 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실업을 하게 되고 디폴트가 난다. 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요건 이제 나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먼 미래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사주만 사고 그리고 배당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결국 성장을 이런 혁신 기업들에 뺏길 거라는 얘기고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테슬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이게 사실 좀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은 뭐 수소가 됐든 아니면은 2차 전지가 됐든 대부분 기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다 기후 때문이에요. 이게 다 기후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애들이 좋아요. 근데 이런 거를 뭐 여러 개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것보다 저는 그냥 테슬라 하나만 많이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대장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목표가를 지금 3,000달러를 유지했는데, 이 3,000달러가 유지된다라면 우리는 테슬라 주식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4배가 되면 올라 팔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테슬라는 700불 정도 되잖아요. 700불 좀 넘었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이게 물론 저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3,000달러는 어떻게 계산한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침에 조금 바쁘지만 이 캐시우드 누나가 테슬라를 밸류에이션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뭐 야 장난하냐? 이게 말조네 말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이 로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테슬라의 주가를 왜 3,000불로 계산했는지 목표가를요.
음, 이 설명까지 하면 좀 길어지긴 하지만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는데 많이 오른다면 뭐 때문에 오를까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것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보택시요. 로보택시가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지금은 성공할 확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5%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로보택시가 성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은 3%의 확률이라고 해도 마지막에 먼 미래에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로보택시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랑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 이거 사느니 로보택시 사야 되겠다 라고 하실 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음, 제가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거죠. 아니 펩시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가 펩시콜라냐? 아니다 물이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로보택시의 경쟁 상대는 다른 자동차, 내연기관차, 뭐 다른 전기차, 다른 회사 전기차 이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꼬마 빌딩이다.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 선호를 하면서 이유는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나오니까 자산이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자산이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보택시는 다시 말하면 자산입니다. 에셋. 일드가 아주 높은 에셋이죠. 왜냐하면 로보택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집에다 세워놓지 않고 그냥 네가 나가서 일하고 와 그러면 일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에셋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에셋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만약에 개발이 성공한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성공하게 되면 너무 대박인 거예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리얼 옵션의 개념인 거죠. 리얼 옵션의 개념. 이걸 설명해보면 안 되면 그냥 빵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밸류에이션 하기 위한 방법론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몬테카를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몬테카를로를 쓴 거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캐시우드 누나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워낙 이제 저도 이제 좋아하는 누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술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 글로벌 웰스 분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자 이것도 이제 하나 그냥 기사가 나왔길래 가져와 봤고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인구수로 보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돈으로 달러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전 세계의 부의 45.8%가 190조 달러네요. 190조 달러. 그러니까 380조 달러.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계산했던 거 생각해 보면 전 세계를 우리 집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중에서 내 돈, 내 아니면 남의 돈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지금 190조라는 얘기는 190조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잠깐만요. 190조 나누기 0.45 해보면 420조네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자산은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재무제표를 그려보면 422조인 거고요. 부채는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00조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면 돈은 지금 122조 있는 거네요. 부채가 많네요. 어쨌든 자산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을 상위 1%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1%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 해당되는 게 여기 10%가 가지고 있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9. 그러니까 80% 가까이 되는 거네. 그죠? 84%. 84%를 12%의 인구가 다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이게 32%의 인구가 13% 들고 있고, 아이고, 이게 맙소사. 55%를 1.3%가 들고 이게 이제 55%의 의 부가 1.3%네요. 그러네요. 참. 이게 엄청난 양극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중국에서는. 그래서,
뭐 안유아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이렇더라고요.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숏을 한 거다. 중국은.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인데, 진짜 심각하네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국내 시장 점검을 해보면, 어제 이제 주가가 0.4%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막, 곡소리가 나고 그러진 않았던 게, 어쨌든 양봉이 나면서 그래도 끝났다. 시가 저가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승환 주임이 얘기하는 시장을 리뷰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신고가 신저가만 보면 돼요. 자, OCI 신고가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잖아. 가장 최근 글 23일. 자, OCI 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탄소 제로를 선언한 다음에 탄소 포집, 수소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3% 올랐고요. 넥스트 사이언스가 1.7% 올랐습니다. ESG 경영을 위해서 토지를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고려제강, 그다음에 한솔케미칼도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산업인데 실리콘 음극재 생산한다. 전고체 배터리용 핵심 소재를 개발한다. 이게 내용을 보면은 신고가는 전부 배터리 아니면은 뭐 이런 쪽이에요. 딱 하나 유일하게 다른 게 DB손해보. DB손해보험은 코로나 제약산에 따르는 기업 활동의 차질 이러면서 이제 손해율. 근데 DB손해보험 이 보험사들도 올해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이 또 올라서 10총이 10.3조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오롱 인더도 1.8%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코오롱 플라스틱 많이 올랐네요. 예, BNC 추천은 아닌데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구나. 아시아나항공도 어제 이 오프닝 때문에 16%나 상승했습니다. 신저가는 NC소프트가 아직도 주가가 바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넥슨 GT도 조금 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런 화장품 업종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 콜마 비엔에치 마찬가지 셀리버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리뷰는 이런 식으로 쭉 신고가 신저가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눈 감을 때 하필 찍어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타기 형이 야 잘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주신 사진인데 이제 붉은 지구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고 이게 4부작이었는데 어제 이제 4부작이 끝났습니다. 붉은 지구 저도 출연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연했다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게 한 30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내심 조금 더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거 1시간 넘게 찍었거든요. 1시간 반 찍은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 정말 허리 아파 좀 다음 그냥 더 질문하실 거 있어요? 뭐 이러면서 찍었는데 30초 나왔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PD님들이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야, 이거 30초 찍으려고 1시간 반. 그러면 도대체 이거 한 시간짜리 만드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퀄리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4부작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서 주로 출연하셨던 윤세종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윤세종 변호사님은 서울대 법대에 나오시고 그리고 하버드까지 가서 유학까지 하고 오시고 나서 기후와 관련된 지금 일을 지금 환경단체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고 계신데 공교롭게도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둘이. 그러면서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도 조만간 나오시는 걸로 했습니다. 기후와 관련돼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응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붉은 지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캐시우드 누나한테 인사할 시간이네요. 나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나중에 진짜 먼 미래에 캐시우드 누나랑 저랑 뭐 인터뷰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니 안 되리는 법은 없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